넘쳐 흐르는 감정 때문에 지나치게 풍부한 감수성, 감각 과민증은 세계에 대한 지각의 폭을 크게 확장하고 감수성을 고양한다. 그런 까닭에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감수성도 민감하게 발달해 있다. 이들은 빛, 소리, 온도, 특히 생자극에 민감하다. 그래서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이따금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폭발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을 왜 켜놓는 거야? 당장 끄지 못해라거나 저 창문 좀 닫을 수 없어요라며 예리한 감각 덕분에 정신적 과잉 활동인 모든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대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다. 마음 아픈 일에 금세 눈물을 글썽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움츠러들며 불의를 보면 발끈한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말투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 표정, 몸짓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미민감한 감수성 때문에 그들은 뭐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비슷한 단어란 없다. 저마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확한 것이나 추정에 대해 따지고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상대의 비난과 힐체, 조롱이나 꿍꿍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쉽게 상처받는다. 자신은 많은 정보들을 감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부정을 당한다면 어찌 낙심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자신의 느낌을 공유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말, 동시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이런 것이다. 그렇지 않아 또 망상을 하고 있구나. 이들의 관심 수준, 주의력, 자신이 주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능력은 확실히 감각 과민성에 비례한다. 유명 작가 아멜리 노통부는 인터뷰에서 세상에 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재미있다는 듯 반응하자 노통부는 강조하듯 말했다. 지진, 전쟁 또는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뭔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모든 정보에 마음 깊이 감흥한다. 자신이 온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멜리 노통부처럼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사고는 운의가 지배한다. 그런데 운의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정서에 좌우된다. 정보가 뇌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을 먼저 통과하는 셈이다. 이러한 형편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기란 불가능하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폭풍에 휘말리듯 감정에 압도되곤 한다. 기분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불안, 분노, 발작, 우울감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탄다. 무언가에 열광할 수도 있고 더 없는 행복으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맛볼 수도 있고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온전하게 누릴 수도 있다. 지나친 감수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왜 자기만 그러지 못하는지 자신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불편하다. 우리 사이에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의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연약한 사람, 나아가 맹하고 어리석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발빠르게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딱지를 이들에게 붙였다.
여러분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에 속한다면 아주 잘 알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허구한 날 여러분은 무슨 악이 대하듯 잔소리하고 꾸지람을 하지 않는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 바보처럼 눈물을 보이거나 울컥하지 마라. 세상 일을 다 마음에 두지 마라.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요컨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잔소리, 비난, 조언을 따르자면 어떤 상황에서든 냉정하고 완고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정말 해결이 될까?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합리적인 정신, 논리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결정만이 중요했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과 결론을 어지럽히는 적에 불과했다.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 사정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사고 과정과 의사 결정에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러한 감정적인 지능을 가리키는 EQ, Emotional Quotient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EQ는 충동 조절 능력, 개인적인 의욕 고취 능력, 공감 능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 등으로 평가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은 감정적 잠재력을 많이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날개를 달기는커녕 걸림돌에 넘어지고 만다.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남에게 비판과 평가를 당하고 수치심을 느낀 탓에 대개 자기 이미지에 불만이 많다. 그렇지만 넘치는 감성이 부재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그런 세상에는 창의성도 공감도 유머도 없을 것이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는 하겠지만 사람다운 온정이 없을 것이며 한시도 자기 통제를 늦추지 못할 것이다. 인류가 분노하고 항거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미친 짓 같지만 널리 호응을 얻고 쉽게 전파되는 열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예민한 감수성은 참다운 저항 세력이기도 한다. 과도한 감수성은 매사에 개입한다. 여러분이 그러한 감수성의 소유자라면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일단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호의적이고 이타적이며 따뜻하다. 자기 자신에게는 까다로워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거나 자주에 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과 개방적인 정신, 호기심, 유머, 감각, 순수함은 창의적이면서도 참신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의를 중요시하며 보기 드물게 대쪽 같은 올곧음과 진정성을 지녔다.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일수록 이 경이로운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EQ 관리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의 경랑을 규명할 수도 기꺼이 맞아들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감정은 그렇게 소중한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정에 살고 정에 죽고 정신적 과잉 활동을 하는 데는 정서적인 것에 지배당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정, 격려, 인간적인 온기, 스킨십, 차분하면서도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이들은 자아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타인의 판단에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안심하고 싶어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몰상식하게 여긴다. 하지만 질 볼트 테일러는 긍정에 대해서 뇌졸중으로 자니가 제9시를 못하게 되어 운으로만 살게 되자 자의식은 사라지고 애정과 격려에 대한 욕구가 돌연 맹렬하게 솟구쳤으며 난생 처음으로 상대의 호의나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에게는 이게 그냥 일상이다. 특히 이들은 교사와 학습 내용에 감정을 싣지 못하면 학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라는 말은 정신적 과잉 활동 학생에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크리스티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잠깐이었지만 물리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1년 내내 물리 점수만큼은 20점 만점에 18점 이상을 받았죠. 그런데 다음에 물리 담당이 나이 많은 아줌마 교사로 바뀐 거예요. 좋아하는 선생님을 볼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새로운 물리 선생님은 냉담하고 무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입냄새가 고약했어요. 전 그 선생님 가까이에서는 얘기도 안 하려고 했죠. 2년 동안 그 선생님에게 물리를 배우면서 제 점수는 20점 만점에 4점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바칼로레아 시험 발표가 나는 날 그 물리 선생님이 제자들 점수를 확인하러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점수 발표를 보러 나온 선생님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나 감정 표현이 없던 분이 자기 제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걸 확인하고는 표정이 환해지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들을 사랑할 줄 알았더라면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보였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나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선생님을 나쁘게 생각했던 일이 마음에 참 걸렸죠. 이 이야기를 마치고 크리스티는 겨우 눈물을 참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특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분위기의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고 고압적이고 어리석은 상사의 명령에 괴로움을 느낀다. 누가 고함을 지르거나 꾸중하고 압박을 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이들에게는 비난과 해책을 삼가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뢰를 보여주고 이들을 안심시켜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마음,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원동력이다. 하지만 훈계보다 격려를 우선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스트레스 상황이 자주 생기는 이유. 예상 심리학자 미리엘 살모나의 연구에 힘입어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가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에도 편도체는 경보 체계 역할을 한다.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해독하여 공포심을 품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편도체는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배출을 자극한다. 우리의 신체는 이러한 편도체의 기능에 힘입어 투쟁 혹은 도주에 적합한 긴장 상태로 들어간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신체 능력을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반응이 빨라질 뿐 아니라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혈류, 심장 박동, 호흡도 빨라지고 근육은 언제라도 행동에 돌입하게끔 수축된다. 이에 맞서 싸우느냐, 잽싸게 내빼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스트레스 상황은 맞서 싸우기도 못하고 도망치기도 못하다. 그 경우에 편도체는 저 혼자 쓸데없이 쇼를 한 셈이다. 이게 바로 편도체 과열 현상이다. 반응을 분석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대뇌 피질의 신경 중추가 경보 체계에 의해 압도당한 것이다. 우리의 뇌는 편도체 과열 현상으로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어 심장 박동이 정지하거나 신경계가 코르티솔에 중독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또 다른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혈류를 차단하려 한다. 모르핀과 케타민이 그러한 화학물질이다. 이제 편도체는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편도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갑자기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 자신의 감정과 분리되어 붕 떠있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상태가 헬이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저 방관하게 된다. 헬이라는 심리 기제 덕분에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여전히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치유 과정이 시작될 수가 없다. 모르핀과 케타민의 마취 효과로 고립된 편도체는 감정적 충격을 다른 구조, 즉 학습과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해마로 보내지 못한다. 스트레스 상황은 편도체 안에 갇힌 채 남을 것이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그 상황을 회상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과거를 되살고 처음에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경험할 것이다. 편도체가 고립되었을 정도로 그것은 분명히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인 감정의 순간이었고, 그런 순간은 갇혀 있다가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예상 후 스트레스 메커니즘이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의 편도체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자극에도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각 과민증과 풍부한 감정이 항상 편도체를 끌어들이다 보니 편도체가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한 번씩 감정의 파도가 칠 때마다 뇌에서는 일종의 차단 작용이 일어난다. 사고를 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바로 이런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거나 어이없는 행동을 저지른다. 그러다가 전전두엽 기능이 정상화되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자기가 더 놀란다. 이런 일 때문에 자기 지능을 의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자기들이 때때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고 불능 상태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집중력의 저하, 현실 도피, 몽상 등의 형태로 경험한다. 특히 떠들썩한 모임이나 파티에서도 10중 8구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 책 맨 처음에 소개했던 카뮤의 사례에서처럼 그들은 파티에서 뚝 떨어져 나오기 일쑤다. 그들에게 대화는 지루하고 진부하게만 느껴지고 농담은 다 바보 같고 느끼하다. 이렇게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는가? 예상 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상황이 편도체에 갇혀버린 극단적 상태에서 비롯되며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는다. 차단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스트레스 상황이 편도체에 갇힌 채 남는다. 그것은 해마에서 처리되거나 조사되거나 진정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오만 가지 상황에서 잠재적인 예상 후 스트레스 상태에 빠진다. 스트레스가 되는 기억에 쌓이면 쌓일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자주 일어난다. 어떤 이는 해리 상태에서 모든 감정적 상황들을 머리로만 파악하고 자기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 지금 이 일이 뭐 어떻다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방관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두기 위해 방어 기제를 동원하기 때문에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라는 오해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속에 들끓는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 네 마음이 곧 내 마음. 마지막으로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감정이입이 지나친 사람들이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주변 사람은 물론 자기가 잘 모르는 상대의 감정 상태까지도 쉽게 파악하고 예측하고 감지한다. 본능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안 되는지를 느끼고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상대의 감정을 빨아들인다. 하지만
혼돈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공감이나 연민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침범에 더 가깝다. 그들은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의도치 않는 방식으로 너무나 급작스럽게 상대의 감정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감정의 침범이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사람 많은 곳을 피한다. 사람이 많은 곳은 소리나 움직임 같은 감각 자극이 많아서 힘들고 감정의 침범이 자기 마음을 어지럽혀 피곤하다. 베로니크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대형 마트만 가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다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대형 마트는 가급적 안 가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그것도 손님이 제일 없는 시간에 장을 봐요. 최대한 빨리 수첩에 적어가는 것만 골라 담고 얼른 그 저주받은 곳에서 나오죠. 그렇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이 호의를 낳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 감정이입은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단 이해하고 나면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말로 상대에게 감정이입이 되면 지독한 슬픔에 빠진 사람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거나 스트레스에 찌든 사람 옆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 보통 사람도 그럴진데 감정이입이 지나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가 결국 자기답게 잘 살려면 주위 사람을 보듬어주고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심한 사람은 남에게 잘못을 하면 자기가 더 괴롭기 때문에 착하고 친절하게 살 수밖에 없다. 고의로 못되게 군다는 것은 이들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천성적으로 이익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편이라 사람이 비열하고 계산적이며 기회주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 이들은 남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안다. 그래서 친절을 자연스러운 태도로 여길 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이유 없는 악에는 상상조차 못한다. 그거야말로 이들에겐 넌센스다. 따라서 이들은 사람 심리를 슬슬 조종하려는 사람, 온갖 종류의 협잡꾼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악이라는 걸 모르던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배신을 거듭 당하고 나면 결국 의심 많고 성마른 성격, 나아가 피해망상에 빠지고 아무에게도 속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을 혼자 살게 된다. 그에게는 고립이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상당수는 이러한 능력을 유하는 직업군에 종사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텔레파시인가? 정보를 포착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읽어내며 미묘한 표정과 억양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능한 사람, 타인의 감정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생각을 잘 꿰뚫어 본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연스럽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텔레파시에 성공한다.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 상태를 내다보고 상대의 기대와 생각을 아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쏟은 주의력은 꿍꿍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것이다. 크리스틴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저께 책을 놓아두고 친구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친구는 집에 없고 친구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친구네 부부는 지금 완전히 갈라섰는데 그 남편은 아내의 친구들, 특히 제가 옆에서 부추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앙심을 품고 있죠. 문이 열리자마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분을 품고 있는지 확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앞에서 감히 말 못하지만 온갖 욕을 퍼붓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뚫어져라 바라보니까 그쪽도 속을 들킨 것 같았나 봐요. 내가 미움의 불에 기름을 끼얹었구나 싶었죠. 나는 얼른 그 집을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떠넘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느라 한참이 걸렸죠. 그들은 사람을 너무 잘 파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 파악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으면 그들이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더 크게 상처를 입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통 사람들은 비언어적 표현에 둔감하다고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측하지도 못한다고 설명해주면 그들은 안심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남들에게 기울이는 관심과 이해를 언젠가 자기도 받게 될 거라는 기대는 무참히 박살난다. 내 눈에만 보이는 것들. 아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한텐 다 보여요. 난 다 알아요. 내 시야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죠. 사람들이 언제 몸을 씻었는지, 언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는지 아닌지, 양치질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내 눈에는 끈 풀린 구두, 올이 풀린 단추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너무나 잘 보여요. 별의별 자질구레한 것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도 보여요.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는지, 자세는 어떠한지, 말투는 어떤지가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그냥 파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예리함이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도 잘 알지요. 나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상대는 간파당하는 느낌이 드는지 나를 편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당착에 빠지면 난 대번에 알아차리죠. 이때 내가 무슨 지적을 하면 상대는 딱이라도 맞은 기분인가 봐요. 그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자명한 진실 혹은 스스로 제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을 내게 들이민 셈이니까요. 난 이런 상황에서 항상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거추장스러운지 아세요? 난 정말 혼자라는 기분이 듭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텔레파시에서 비범한 통찰력까지는 불과 한 걸음이다. 비범한 통찰력이란 아주 빼어난 통찰력을 가리킨다. 마술적인 부분은 조금도 없다. 사소한 정보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말로 설명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거다. 그 집 부부가 금슬이 좋다는데 난 둘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감이었어요. 그나저나 모임에서 보니까 서로 눈빛을 교환하거나 애정어린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냈다가는 사방에서 들고 일어난다. 무슨 소리야? 너는 왜 매사를 나쁘게만 보니 사람들 앞에서 애정을 과시하는 게 더 꼴불견이지. 그런데 몇 주 후 알고 보니 그 부부는 실제로 별거 중이었다. 모두들 깜짝 놀랐고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던 사람은 되레 낙심했다. 그는 옳은 말을 해놓고도 불길한 진주를 알리는 새 역할을 한 셈이니까 자기가 직감한 것을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예언자 카산드라가 그랬듯이 많은 것을 일찌감치 내다보지만 무사람들이 그 예언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카산드라 신드롬.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아름다운 공주였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와 왕비 헤쿠바를 보필하는 신하들 중에서 카산드라와 혼인하기를 꿈꾸며 그녀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사내가 많았다. 심지어 아폴론 신까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카산드라는 아폴론에게 예언수를 가르쳐달라고 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예언수를 터득하고 나자 변심하여 아폴론과의 혼인을 거부한다. 아폴로는 이에 앙심을 품고 카산드라의 말에서 설득력을 앗아갔다. 그 후에 카산드라가 아무리 정확한 예언을 해도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카산드라는 파리스 왕자가 스파르타에 가면 큰 화가 있을 거라고 또 트로이의 목마는 적들의 계략이고 결국 트로이는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처럼 선견지명은 있으나 장차 일어날 불행을 막거나 대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을 카산드라 신드롬이라고 한다. 선견지명은 있으나 장차 일어날 불행을 막거나 대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을 카산드라 신드롬이라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카산드라 신드롬은 익숙하다.
카산드라 신드롬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지식인의 고립과 고통이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불가피한 미래를 막으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좋은 일에 초치는 사람 혹은 흉조 취급한다. 그러다 예언이 실현된 때에 진작 이렇게 될 거라 하지는 않았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말했잖아요. 감히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간 이미 참담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한테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할 줄 모르는 태도이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관행에 맞서기보다는 둥글둥글하게 맞추어 나가는 편이 좋다는 의미로 통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수에 맞서 옳은 사람이 되느니 잘못된 다수와 함께 서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프랑스에도 늑대 울음을 울 줄 안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는 함께 사는 이들의 풍습과 대세를 따른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고집스레 진실을 잊힌다. 만인의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사막에서 꿋꿋이 잊히는 자가 있다. 그런데 웃음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기에 아주 좋은 매개체이다. 영화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장 클로드 반 담은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웃겼지만 그가 농담 삼아 했던 말이 사람들에게 해자되면서 얼마나 널리 퍼졌던가. 어쩌면 이것도 설득력을 되찾는 하나의 방법일지 모른다. 그냥 웃기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사실 내가 한 말은 전부 진실이라고. 카산드라 신드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통찰력이 설득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폴로는 카산드라에게 마땅한 벌을 주었다. 카산드라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예언이 얼마나 소용없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면 카리스마를 갖춰야 한다. 거북하고 난처한 입장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어떤 신념이 널리 퍼지고 호응을 얻었을 때는 그 집단의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와 어긋나는 모든 의견은 부정당하기 마련이다. 모두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구체적 반증이 있을지라도 객관적인 현실을 지적하기가 힘들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행복에 겨워 붕 떠 있을 때에도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통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타닉 신드롬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카산드라 신드롬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식견으로 무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좋은 뜻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하고 잘못된 길이라도 자기가 가봐야 한다. 사람은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감은 여러분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리듬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둬라. 정말로 참담한 결과가 예상될 때 신중하게 한두 마디 건네면 그뿐이다. 하지만 이때도 그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리라. 여러분은 이따금 사람들이 잊고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은 형사 콜럼보처럼 순진하고 악의 없는 인상을 풍기면서 어디까지나 상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슬쩍 건드리기만 하고 넘어가야 한다. 공간을 넓게 쓰려고 세탁기를 발코니에 설치했구나. 그거 괜찮은데? 그런데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신비체험.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상대의 역량을 시험하여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뒤도 안 보고 돌아서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해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귀를 기울여 주고 신경을 써준다고 느꼈을 때 범상치 않은 체험을 한다. 텔레파시, 순수한 사랑과 평화의 법렬, 선견지명, 자연과의 일체감, 강렬한 예감, 심지어는 사람들에게서 후광이 보인다든가 심령현상을 체험한다든가 전생이 기억난다든가 하는 수준까지 간다. 피에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털어놓았다. 어느 날
꽃밭에 앉아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몽상인지 명상인지 모를 상태에 빠졌어요. 불현듯 나를 둘러싼 꽃들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 들었죠. 뭐라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만물에 대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건 참으로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죠.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고백하기는 더 어려워요. 질 볼트 테일러는 대단히 이성적인 여성 과학자였다. 그러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신비체험과 유사한 의식의 확장을 경험한다. 그녀는 이 경험을 여러 방식으로 기술했는데 특히 우주와의 일체감, 그저 생명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만물에 두루 미치는 사랑의 바다에 깊이 느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술 따위는 끼어들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피에로와 꽃은 실제로 한 형제다. 인간의 유전자 코드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 코드와 동일하게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이 사실을 의식하기만 해도 자연과 하나가 되고 파리 한 마리, 들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를 더욱 가깝게 느끼기에 충분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대개 총체적인 정신의 소유자이므로 우주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다른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넓게 생각하면 만물은 에너지의 바다에 떠다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도 예의가 아니다. 예컨대 책상과 나라는 존재는 원자 구성과 진동수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무한히 작은 것에서 무한히 큰 것까지 인간의 운에는 그 모든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질 볼트 테일러는 심지어 모든 것이 화수로만 보이는 현상까지 경험했다. 그녀에게 현실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다가왔다. 주변 환경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처럼 변했고 그 색점들의 바다에서 움직임만 겨우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겸손함, 특히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설명해 준다고 본다. 그들은 자신이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에게 타인의 부정적인 내면 상태를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은 결코 유쾌하지는 않다. 나아가 이들은 이따금 초자연적인 존재를 감지하기도 하고 너무나 생생해서 단순한 악몽인지 다른 세상에 다녀온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꿈을 꾸곤 한다. 나도 그들로부터 심령 현상, 영성 및 비교 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믿는다. 그런 만큼 정신적 과잉 활동의 그러한 측면을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는 마리 프랑스와즈 니비의 저작들을 추천한다. 내가 여기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이 주제를 그 책들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일부 현상은 양자 물리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어쨌거나 나는 심령 현상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직관을 따르라고 자기 리듬에 맞추어 그러한 영성 탐색을 계속하리라고 권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세계에서 객관성을 견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은행 카드라는 신은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다. 물론 이러한 의미의 추구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명심하라. 거짓 영성의 길에다가 상식을 흘리고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책 1장과 2장에서 고도로 발달한 오감에서 비롯되는 민감한 감수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넉넉히 시간을 들여 그 민감한 수신기관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약간의 자극에도 울림이 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보자. 여러분은 그렇게 타고났을 뿐인데 자기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지금까지 자책해 오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자신의 과도한 감수성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 모습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다. 여러분의 감각 과민증을 한껏 누려보자. 자기 자신을 조금씩 더 믿어주자. 잠재 능력을 한결 폭넓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향수 냄새나 발소리만으로 사람을 알아맞히고 한 입 먹어본 요리의 재료를 알아맞히고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소리에서 가녀린 플루트 선율을 잡아낼 것이다. 자신의 기억력을 믿고 그 능력이 진가를 발휘하게 한다면 엄청난 양의 감각 정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하게 자신의 직감과 지각을 믿어보라. 이제 여러분의 뇌의 오른쪽 연안으로 데려가 볼까 한다.